호주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덴마크, 튀니지와 함께 D조에 속해 있다. 사커와 캥거루의 합성어인 사커루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월드컵 출전 총 6회로 최고 성적은 2006년 제18회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며 당시 감독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거스 히딩크였다. 2006년부터 5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호주. 프랑스 축구는 세밀하고 예술적인 축구를 고사하며 아트사커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월드컵 출전 총 16회로 최고 성적은 1998년 제16회 프랑스 월드컵, 2018년 제21회 러시아 월드컵 우승이다.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아트사커 프랑스를 만나보자. 프랑스 국가에도 등장하는 도시 마르세유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780km 떨어진 지중해의 무역 강이자 프랑스 제2의 도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 도시인 덕에 프랑스의 여타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제일 먼저 도시의 중심인 구항으로 향했다. 기원전 600년경부터 지중해 무역의 근거지였던 이곳 구항은 마르세유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동시에 마르세유를 찾는 여행자들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 나도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면서 구항과 마주하게 되는데 항에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풍경이다. 20여 분 지중해 바다를 내달리자 깎아지른 돌섬 위 우뚝 서 있는 회색빛 성벽과 흑빛 성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이프 성이다. 촘촘하게 만들어진 돌벽과 조그마한 창에 자리한 녹슨 창살들이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진다. 감옥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요새였다고 한다. Ensuite, vous avez eu donc le fort, il a été bâti à peu près vers 1530, il était terminé, voilà, 1530. Par François Ier, il a été bâti, donc lui il voulait gérer Marseille, empêcher les invasions, surtout aussi au niveau du port maritime de Marseille et le port commercial du coup, parce que c'était un enjeu stratégique. Ensuite, il est devenu prison à peu près vers 1580, voilà. 이후 감옥으로 쓰여진 이곳은 주로 종교범들과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장소였다고 한다. 사실 이프성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단테스가 누명을 쓰고 갇힌 곳, 파리스 신부를 만나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감옥이 바로 이곳 이프성이다. 소설 속 단테스가 이프성에 갇힌 후 느꼈을 절망과 공포가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 소설 속 묘사된 모습 그대로 벽, 바닥, 천장이 모두 돌로 둘러싸인 차디찬 돌방이다. 소설을 통해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 된 이곳이지만 1890년 이후 감옥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방문객들을 위해 성을 개방하고 있다. 마르세유에서 3km 떨어진 이프성. 이곳은 지중해와 마르세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360도로 펼쳐지는 지중해의 파노라마 풍경은 이프성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소설 속 주인공 단테스의 절망과 희망을 직접 느끼고자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Oui, l'aspect historique, parce qu'en fait, ici, il y a eu beaucoup de gens qui ont été prisonniers, qui sont morts ici. Et donc, c'était intéressant. Puis c'est là où est aussi où s'est passé le conte de Monte Cristo d'Alexandre Dumas. Donc, c'était intéressant de découvrir ce lieu historique. 나오는 길에 마주한 특별한 벽. 벽을 따라 글과 문양이 새겨진 벽돌들이 보인다. 그 옛날 이곳에 투옥된 죄수들이 후대에 남기고자 흙벽돌에 이름이나 당시 사건들을 새겨놓은 것이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상 속 소설로 유명해진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고서야 이곳이 허구가 아닌 역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마르세유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찾았다. 바로 노트르담 드 라가르드 성당이다. 1864년부터 도심 한복판에 석회암 언덕을 지켜온 이 성당은 오래된 항구 도시의 상징이자 이정표다. 아기 예수를 아는 11m 높이의 황금색 성모 마리아상은 현지인들에겐 좋은 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곳은 마르세유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성당이 있는 160m 언덕 정상에 올라서면 마르세유와 지중해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에겐 일상의 쉼표를 위해, 여행자들에겐 여정을 정하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라고 한다. 마르세유엔 특별한 석양이 있다. 해가 지중해에 내려앉자 지중해의 태양과 석회암 절벽이 어우러져 오묘한 핑크빛을 만들어낸다. 어떤 이들은 이를 프로방스의 유명한 로제 와인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한 잔의 와인빛을 눈으로 마시며 마르세유의 하루가 지나간다. 마르세유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아르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하늘과 유황빛의 태양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도시의 시청 앞 광장엔 유난히 많은 단체 여행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곳이 고흐가 사랑한 마을이기 때문이다. 에스파스 반 고흐를 찾았다. 들어서자 반 고흐의 그 어떤 그림의 한 장면인 듯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반 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정신적 치료를 위해 지냈던 아를 시립병원이다. 현재는 문화센터로 쓰이고 있지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놨다고 한다. 덕분에 당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반 고흐의 시선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첫눈엔 아름답지만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쓸쓸함이 밀려온다. 고갱과의 갈등, 병마와의 싸움, 사람들의 냉대에도 250여 점의 그림을 남긴 비운의 화가 고흐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Eh ben, c'est encore mieux que sa peinture. Parce qu'on est venu spécialement, parce qu'on connaît la peinture qu'il a fait ici. Et évidemment, le naturel, c'est magnifique. 골목을 지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원형 경기장이다. 바로 아르리 로마 제국 시대 갈리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도시였고
이 때문에 이곳에선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역시 이곳에서도 반고흐의 시선을 찾을 수 있다. En fait, c'est un sujet qu'il a déjà représenté en peignant une de ses croisées. 이처럼 아르레 여행자들은 반고흐의 작품을 따라 여행하는 반고흐 워킹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 반고흐 카페다. 반고흐가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렸다는 장소다. 베르동 강을 두고 1500m까지 솟은 석회암 협곡은 규모가 유럽 최대로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석회암 성분이 녹아있어 물빛이 진한 에메랄드 색인 베르동 강에선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베르동 협곡을 진하게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차를 타고 협곡 위로 한참을 올라간 뒤 20여 분 더 숲길을 걸어 들어가서야 패러글라이딩 출발 포인트에 도착했다. 굳이 패러글라이딩을 안 해도 될 만큼 멋진 프로방스의 풍경이 펼쳐진다. 항상 실전은 이론 같지 않은 법. 눈 질끈 감고 다시 한번 힘껏 달려본다. 멋지진 않았지만 날아올랐다. 아래에선 올려봐야만 했던 석회암 절벽들과 그 사이를 지나는 에메랄드빛 물줄기가 발 아래로 펼쳐진다. 뜨거운 햇살 속 열정과 낭만. 일상 속 예술을 통해 다가온 프로방스. 자유로운 영혼들의 천국이라는 단어로 가슴속 깊이 남을 듯하다. 대륙이 국가인 나라.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77배에 해당하는 크기를 자랑한다. 오늘 소개할 퀸즐랜드 주조차 17배나 크다. 퀸즐랜드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여행을 시작해본다. 호주 3대 도시 브리즈번. 365일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다. 이 정겨운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선택한 투어는 바로 도시 곳곳을 누비는 2층 버스다. 브리즈번은 1824년 모턴만이 호주의 탈옥수를 수용하는 정벌 식민지가 되면서 그 중심지로 건설됐다.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옛것을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자연을 고스란히 품은 풍경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브리즈번 곳곳에 이 도시의 매력이 숨겨져 있다. How do you feel, Brisbane City? I'm enjoying it so far, having lots of fun. Oh, your first time visit here? Yeah. Oh,
What do you think about Australia? Hot. Haha. It's very nice. 남반구의 뜨거운 여름 향기가 벌써부터 느껴진다. 푸르름을 간직한 브리즈번을 뒤로 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열대 우림. 이 울창한 숲 속에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원이 있다. 환경운동가이자 악어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스티브 어빈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동물원이다.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코알라가 제일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은 60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동물들을 안내해준다. 코알라는 유칼리 나무를 좋아한다. 하루에 보통 20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먹거나 휴식을 취한다. Beautiful animals. 1970년 파충류 공원으로 문을 연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은 뱀뿐만 아니라 웜뱃, 코알라, 앵무새, 악어 등 다양한 종 2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호주 태생인 짧은 코 가시 두더지는 좀처럼 보기 힘든 포유류다. 코카투 앵무새 역시 멸종 위기 상태. 동물원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름조차 생소한 웜뱃은 오소리와 비슷한 호주 동물이다. Looks very cute. She's very cute. She's very relaxed. 열대 우림 속 자연과 어우러진 동물원. 호주 고유의 동물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동물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동물 보호와 번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서식지를 넓히기 위한 활동이다. 악어 사냥꾼 스티븐 어비는 살아생전 동물 구호 활동에 온 힘을 다했다. So he led a message out to the whole world to let people know we can live alongside animals, we can understand them, and we can coexist next to each other and have a nice, beautiful, stress-free environment to be able to show off to all of our friends in the future.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에서 열대 우림 지대를 가로질러 몬트빌로 향했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열대 우림 지역. 콘달리아 국립공원은 1906년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했으며 한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었다. 물론 지금도 등산로 외엔 통제선이 쳐져 있다. 수천 년 된 거목들이 얽히고 설켜 장관을 이룬다. 특히 잎이 넓은 화렵수들이 울창한 밀림을 형성하고 있다. 1년 내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속은 물기를 머금은 산소를 내뿜는다. 가슴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우거진 숲속에서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키가 70m는 좋게 돼 보이는 큰 나무가 우뚝 서 있다. 13명의 사람들이 양팔을 벌려 둘레를 재본다. 하지만 쉽지 않다. 스트랭글러 피그는 다른 나무를 기어오르며 자라다가 결국 뿌리로 나무를 감아 죽게 만든다. 이 나무 역시 여러 갈래로 늘어진 뿌리가 범상치 않다. 콘달리아 국립공원 산행의 최종 목적지는 스위밍홀을 찾아가는 것이다. 밀림을 헤치고 1시간 남짓 걸었을까?
드디어 스위밍홀에 도착했다. 콘달리아는 호주 원주민 말로 달리는 물이라는 뜻이다. 국립공원 내 물줄기들이 여기로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멋진 수영장이 됐다. 그 옛날 초기 정착민이었던 윌리엄 스캐네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이곳에 들어왔다가 열대우림 콘달리아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곧 퀸즐랜드 정부에 이 산을 증여했고 숲속 지상 낙원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태초의 지구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열대우림 밀림 속에서 만난 자연은 때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또 한편으로는 풍요와 자유를 준다. 콘달리아 국립공원엔 자연 정화와 치유가 있다. 다음 날 나는 호주의 숨겨진 오지를 찾아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레이디 엘리엇 섬으로 가는 방법은 경비행기뿐이다. 호주 동부의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을 이용하면 된다. 조종사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를 띄웠다.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은 열기가 가득하다. 선샤인 코스트의 항구 도시 허비베이에서 레이디 엘리엇 섬으로 약 40분 남짓 이동한다. 어느 순간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작은 산호섬. 레이디 엘리엇 섬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보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최남단에 자리한 산호섬이다. 독도보다 2배 정도 큰 크기다. 이곳에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배를 타고 좀 더 먼 바다로 나가 그 멋진 풍경을 감상할 계획이다. If you ever feel there's no strength left inside you, just know I'm by your side and holding your hand tight. 태평양 위에 오롯이 떠 있는 섬. The light you need to guide you through the darkest night. 투명하고 맑은 바다에 둘러싸인 레이디 엘리엇 섬은 아름답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But just you hold on, girl. Yes, you will. 이곳에서 나는 또 한 번 자연인이 된다. Baby, love will conquer all, and it won't be long before you'll be dancing in the 배가 멈췄다. 모두가 스노클링 장비를 챙기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산호초 군락 위로 찬란한 물고기 떼가 지나간다. 다양한 모양의 산호초가 바다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이 산호 정원은 이곳에서부터 호주 북부 케언즈까지 약 2,000km나 뻗어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제브라 상어다. 새끼 땐 등에 검고 흰 줄무늬를 보이는데 꼭 얼룩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다의 야수는 못생긴 얼굴로 유명한 대왕 곰치다.
포악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가까이에선 거북이가 포식 중이다. 대형 해파리를 입에 물고 요리조리 뜯기 시작한다. 배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바닷속 놀랍고도 신기한 풍경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많다는 항명이 쥐가 오리다. 유영하는 모습이 널찍한 담요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 많다라고 불린다. 몸 길이는 최대 6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리지어 이동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많다떼를 만나면 진풍경이 펼쳐진다. 호주 동부 대륙의 섬은 신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지상 낙원이었다.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삶의 여유를 발견하게 한다. 해초의 건강한 자연이 주는 순수를 다시 가져가게 한다. 여행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 붉게 지는 태양을 보며 나는 다음 여행을 꿈꾼다.